이어 서울 지하철이 100m 이상 역주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그런데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전동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역을 지나쳤습니다. 전동차는 100m가량을 더 전진하고 나서야 멈췄고 다시 역주행해 산성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대기선까지 나갔던 모든 손님들은 되게 황당했죠. 또 플랫폼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질 정도로 안 보여서. 서울도시철도 측은 기관사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 승강장을 지나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제동을 써야 되는데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지난달에도 역시 서울도시철도가 운영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가 1분간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지난 역에서 내리지 못했다며 항의하자 기관사가 실제로는 정차했었는데도 정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착각해 후진한 겁니다. 기관사와 차장 2명이 한 조로 운행되는 서울 메트로와 달리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은 차장이 따로 없어 기관사 혼자 모든 운행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출입문 취급이나 또 안내방송, 혼자 사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혼자서 열차 운전도 하면서 그런 것들 다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후진했다가 바로 뒤따라오는 전동차와 부딪힐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원 보강 등 기관사 업무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지하철 승무원이 달리던 열차에서 떨어진 뒤 뒤따라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워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2명이 서 있기도 비좁은 지하철 전동차 운전석. 지하철 2호선 승무원 40살 김모 씨는 이 운전석에서 밖으로 떨어진 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승무원은 달리는 열차에서 이 문을 열고 용변을 보려다 밖으로 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열차가 김 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김 씨를 20m 정도 지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번 사고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운전을 시작하면 길게는 4시간까지 자리를 뜨기 힘든데 현재의 전동차에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할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급하면은 신문지도 깔고 하고 비닐이나 이런 거를 평시에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아주 정 급할 때는 그걸로 처리합니다. 때문에 승무원들은 대여섯 개 역마다 승강장 내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사측은 위생 문제 때문에 설치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하 승강장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면 이거 냄새가 대다. 서로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됐다면 아마 이런. 사건 직후 서울 메트로 측은 임시로 운전석 내에 휴대용 변기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서울 지하철이 100m 이상 역주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그런데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전동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역을 지나쳤습니다. 전동차는 100m가량을 더 전진하고 나서야 멈췄고 다시 역주행해 산성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대기선까지 나갔던 모든 손님들은 되게 황당했죠. 또 플랫폼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질 정도로 안 보여서. 서울도시철도 측은 기관사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 승강장을 지나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제동을 써야 되는데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지난달에도 역시 서울도시철도가 운영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가 1분간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지난 역에서 내리지 못했다며 항의하자 기관사가 실제로는 정차했었는데도 정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착각해 후진한 겁니다. 기관사와 차장 2명이 한 조로 운행되는 서울 메트로와 달리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은 차장이 따로 없어 기관사 혼자
모든 운행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출입문 취급이나 또 안내방송, 혼자 사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혼자서 열차 운전도 하면서 그런 것들 다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 도시철도 노조는 후진했다가 바로 뒤따라오는 전동차와 부딪힐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원 보강 등 기관사 업무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폭발 사고로 안전성 논란에 휘말린 천연가스버스. 그런데 이를 대체할 만한 기술이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국내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한 LPG 버스가 개발됐는데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04년에 개발한 액화 석유가스, 즉 LPG 버스입니다. 엔진 출력은 290마력, 65명의 승객을 싣고도 언덕길을 가뿐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연료 분사 방식의 대형 버스용 엔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힘이 부족하다는 LPG 엔진의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LPG 버스는 일반 경유버스보다 엔진 진동이 적어 승차감도 뛰어납니다. 매연이 없는 데다 무엇보다 200기압 가까이 압축해야 하는 천연가스 버스보다 안전한 것이 장점입니다. 액체 상태로 연료를 저장하기 때문에 2개의 탱크로도 8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친환경적인 데다 경제성까지 높지만 시내버스로 채택되진 못했습니다. 개발 완료 당시 수도권 대기질 완화 요구와 맞물려 교통정책이 시내버스 교체를 천연가스버스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미 시내버스 만여 대가 LPG 버스로 바뀌었고 미국은 스쿨버스로 채택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우리 LPGI 버스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본에서도 인정받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이게 CNG 버스와 보완적으로 뒤늦게 안전대책을 찾는 뒷부행정보다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교통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모든 천연가스 버스 연료통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초에 정부는 대대적인 점검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폭발한 연료통은 왜 그때 검사에선 빠졌고 이제서야 전체 점검이 실시되는 걸까요?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작년 말과 올해 초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통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였습니다. 가스 누출과 용기 부식 등 버스 100대 중 5대꼴로 문제가 드러나 모두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만든 연료통에만 한정됐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이탈리아산 연료통은 그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에서 아예 제외된 겁니다. 했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우리가 셋대는 것까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자기가 이상이 있으니까 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국내산이에요. 그러나 이틀 전 폭발 사고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탈리아산 연료통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조짐도 있었지만 무시됐습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천연가스 버스에 설치된 연료통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제 사고가 난 것과 같이 2001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산 연료통이었지만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멍 났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서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빵꾸가 사고서 터졌으니까 이게 가스가 누출되니까는 우리 당국은 뒤늦게 폭발 사고가 난 것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연료통을 장착한 버스를 집중 점검하고 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안전밸브 연결된 부분을 보면서 가스 누출되는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전수조사, 연료통 교체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때를 놓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가 폭발해 승객과 운전기사, 주변 차량 운전자 등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버스 연료통, 그러니까 내압 용기 손상과 압력 조절 밸브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고 이후에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시한 내압용기 안전검사에서 검사 차량의 31%가 여전히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스 누출이 66%로 절반을 넘었고요. 용기 불합격이 10%였습니다. CNG 버스 안에는 내압 용기가 7개에서 8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용기를 꺼내서 안전 점검을 하는 탈거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몇백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육안으로만 검사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용기 안전 검사는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CNG 내압 용기 검사 대상 버스는 모두 9천여 대였습니다. 교통안전검사 인력이 1년 동안 1인당 280대를 검사해야 하는 셈인데요. 2013년 검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251일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용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 CNG 버스가 LPG보다 폭발 사고 위험이 무려 40에서 50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돼서 보급률이 89.9%에 달합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 CNG 버스는 디젤 버스에 비해서 중량이 700kg 이상 무거운데요. 그러다 보니 타이어 주변 온도가 26%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 버스 뒷바퀴 안쪽 타이어에서 파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교통안전공단이 이달부터 CNG 버스 내압 용기 파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F 감독? 도심은 차량 때문에 대기 오염에 시달리죠. 이 때문에 친환경 버스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천연 압축가스와 또 전기로 달리는 하이브리드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김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에 시동을 걸자 전기의 힘으로 엔진이 작동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버스가 크게 요동치거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올해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 추진 원년으로 선포한 부산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버스 2대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차량 가격의 절반을 보조했습니다. 승차감이 좋고 소음은 전혀 지금 느끼질 않습니다. 출발할 때와 정차할 때 부드럽게 정차가 되니까 승객분들께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스는 천연 압축가스인 CNG와 전기가 연료입니다. 저속으로 달리거나 정차 시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속도가 올라가면 천연 압축가스를 사용합니다. 현대차가 최초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 기존 CNG 버스보다 연료비가 적게 들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최대 47%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어떤 그 이용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 도시의 어떤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차량은 서울, 울산, 대전 등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33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경제성도 좋은 친환경 버스가 부산 시내 곳곳을 누빌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김재용입니다. 요즘 버스 입석 금지로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 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에서도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도심 직장인들의 주거지가 몰려있는 부산 정관 신도시입니다. 출근 시간 도심으로 나가는 1008번 급행 좌석버스를 타봤습니다. 48인승 버스가 이미 꽉 찼는데 계속해서 승객들이 올라탑니다. 입석 승객만 30명을 넘어서자 버스 출입문을 닫기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래도 출근 시간에 쫓긴 승객들은 만원 버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나는 버스의 입석 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를 지나는 1008번과 1007번 노선이 해당됩니다. 두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만 2,0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몰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관에서 마지막 정류장에서 타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입석을 안 하려면 버스가 10대 정도는 더 필요한데 증차 계획은 없습니다. 역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환승 체계를 좀 구축해서 좀 배차 시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차가 자주 다니게끔. 경남은 더 심각해 아예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창원터널을 지나는 5개 도선의 승객만 하루 평균 7,000명. 대책은커녕 출퇴근 승객이 몇 명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서 파악된 건 없고요. 그때 입석이 발생한다는 거 그것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일단 자동차하고 기내시하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입석 금지는 빠르면 올 10월쯤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KNN 조우진입니다. 부산 거제를 잇는 시내버스가 개통 1년 만에 운행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시외버스 업계와의 소송 때문인데 이대로면 법원 조정한 대로 고친다 해도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하루 40차례씩 오가는 2,000번 시내버스입니다. 지난해 1월 개통 이후 큰 기대를 모았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적자입니다. 거제 쪽 정류소가 너무 외곽이어서 이용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래 이제 여기 연천까지밖에 안 오니까 거기 내려서 버스 서너 코스를 타고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고영까지 오려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내버스 한 대당 하루 적자는 10만 원 선. 여기에 시외버스 업계가 소송까지 내면서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위기입니다. 그나마 법원에서 중지안을 내긴 했는데 그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2개 정류소를 7개로 줄이는데 거제 쪽은 3곳, 그나마 도심이나 관광지와 뚝 떨어진 외곽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면 아예 노선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정한 대로 한다면은 우리 보고 사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 노선은 거의 손님 없는 데만 골라서 다니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시민 편의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차를 못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못 타는 승객들을 저희들이 2,000번이 수용을 하고 수송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원 조정안이 나와서 저희들도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렵게 개통한 부산 거제 시내버스가 효과는커녕 밥그릇 싸움에 밀려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다음 달로 다가온 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잇따르는 사고로 마을버스가 사고버스가 되고 있습니다. 노선의 90%가 경사 지역인데다 경영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는 마을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거칠게 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 일쑤입니다. 불법 주차에 점령당한 좁은 골목길에서 고개 운전이 계속됩니다. 마을버스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좀 빨리 천천히 안 가시고 좀 빨리 가는 부분이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는 배차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휴식 시간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부산의 마을버스 노선 134곳 가운데 88%가 삼복도로를 운행합니다. 길이 험하다 보니 차량 노후화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마을버스 가운데 10%는 이미 사용연한 9년을 넘긴 차량입니다. 6개월씩 연장하며 추가로 2년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58개 마을버스 회사 가운데 20% 이상은 차량 정비기간 투입할 예비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의 마을버스 80% 이상이 적자 경영에 시달리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한 80% 이상은 흑자라고 할 수는 없고 적자를 본다고 봐야 되겠죠. 사장들이 직접 운전도 하는 사장도 있고. 올해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점검에서 설비 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 기준 초과 등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노후 차량으로 휴식도 예비 수단도 없이 경사로를 달리는 마을버스. 지금까지의 사고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란을 보면 마을버스 교통사고가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내리막을 달리던 마을버스가 담벼락으로 돌진하면서 승객 20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죠. 또 지난달에는 마을버스가 아파트로 돌진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겼던 이 사고들에 대해서 마을버스 기사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마을버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건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잠깐 거쳤다가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많고요. 근데 시내버스로 옮겨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마을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되려면 마을버스를 꼭 거쳐야 됩니까?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마을버스 경력 2년 정도가 되어야 시내버스에서 이제 채용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경력만 쌓고 바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임금이 많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조건, 뭐 여러 가지 등등. 먼저 임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임금 차이는 마을버스 경우 월 한 140에서 뭐 많게는 190, 2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시내버스로 옮기게 되면 뭐 많게는 3배,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셨어요. 예, 열악합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격일제 근무를 하는 곳과 일일 2교대제 근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하루에 18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운전을. 쉬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차에서 뒷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돌아오는 구간이나 거기는 손님이 없을 거잖아요. 다 내리시니까. 그렇죠. 그 차를 옆으로 대놓고 도시락이나 아니면 이제 뭐 김밥 같은 걸 사다가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시다. 마을버스엔 도대체 그 소속된 운전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길래 이렇게 열악합니까? 그 마을버스가 업체가 상당히 이제 소규모이고요. 예. 뭐 적게는 한 대. 그러니까 한 대로 격일제 근무를 한다면 2명 정도의 기사가 있고 뭐 많게는 뭐 30-40명 정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로 기사 2명을 채용해서 격일제로 18시간씩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사고가 나면 예. 기사들이 그 사고에 대한 부담을 책임을 져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면 그냥 기록이 안 남지 않습니까? 기록이 남으면 그 다음 시내버스로 옮길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자부담 할래, 보험 처리하고 나갈래. 분명 겨자 먹기식으로 제가 자부담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승용차만 몰았던 분이 운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가기 위한. 너무 그 시민들한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떨 때는. 지난 7일 광주 시내도로입니다. 우회전한 뒤 차선을 바꾸려는 차 옆으로 노란 버스가 끼어듭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해보지만 무턱대고 들이미는 버스에 그만 부딪히고 맙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승객을 태운 버스의 무모한 질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의 범어 사거리.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혼잡한 곳인데요. 그런데 1, 2차선이 차 한 대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세히 다가가 보니 노란 물체가 떨어져 있는데요. 통행은 물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애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동승자가 조심스레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옮기자 비로소 통행이 원활해졌습니다. 시내 도로입니다. 반대 차선에 있는 택시가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차가 없는 틈을 타 수십 미터 가까이 후진한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쏜살같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요. 순간의 욕심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교외에 한적한 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오리 여러 마리가 길 가운데를 떼지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칫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웃으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렌즈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승용차가 시내 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4차로로 차선을 옮겼는데요.
앞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과 부딪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내려주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승객들은 내릴 준비를 합니다.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치여 몇 미터나 휩쓸려 갔습니다. 정류장 부근에서는 지나가는 차량들도 각별히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버스가 서서히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승객이 내리는 순간 빠르게 달려온 화물차와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뒤따라오는 화물차를 못 보고 승객을 내려준 버스 운전자나 버스를 추월하기에만 급급했던 화물차 운전자의 안이함이 사고를 불렀습니다. 시내 버스 정류장, 버스가 승객들을 내려주고 서서히 출발하는데요. 이때 버스를 놓친 할아버지가 급하게 뒤쫓다 넘어지며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버스 승하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 차들이 예측할 수 있게 지정된 정류장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버스가 안전하게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삼가야 합니다. 또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차량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버스에 타고 내리기 전 반드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렌즈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지난 7일 광주 시내 도로입니다. 우회전 한 뒤에 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 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 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아저씨 그만하세요. 쌍욕까지 하는 사고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휴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배 누르면 버스가 안 쓰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분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겠지.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 여객자동차법에 처벌하시는 건가 좀 많이 심각해요. 그쪽은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승객은 버스 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는 여성 승객 A 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 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다치던 문에 발목을 부딪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김씨의 계속된 폭언에 A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버스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고나 보험 처리를 하면 이 기사 경력에 그러면 다른 버스 회사로 취업하기도 어려워지고요. 또 회사에서 징계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을 노려서 상습적으로 버스 기사를 협박해온 60대가 붙잡혔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시내버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요. 버스가 정류장에 다가설 때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넘어지죠. 손잡이를 보시면 버스 안에 흔들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예 그 등으로 버스 바닥을 미끄러지는 할리우드 액션까지 보여졌는데요. 네, 같은 시각 밖에서 버스를 찍은 CCTV 화면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주행하던 상황이었죠. 자, 이런 이 남성의 할리우드 액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버스 내부를 보실 텐데요.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더니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바닥에 요란하게 넘어집니다. 밖에 화면을 봐도 그다지 급출발은 아니었습니다. 자, 67살 이모 씨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고의로 넘어진 뒤에 버스기사를 협박해서 돈을 뜯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1차례에 걸쳐서 23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헐리우드 액션의 주인공의 전직은 바로 버스기사였습니다. 전직 버스기사였던 만큼 회사의 사고 처리 과정을 잘 알고 악용한 겁니다. 버스기사들은 사고 경력이 붙을까 봐 이 씨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하나도 틀리지 않네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사기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가오는 차량에 엉덩이를 들이밀거나 차량 밖에 슬쩍 발을 넣는 등 수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한 남성이 건널목에서 발목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다친 척하지만 사실은 자해 교통사고 사기극. 천천히 다가오던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들이민 겁니다. 골목 나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차에 발을 밟혔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황당하죠.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무려 3,300만 원. 건널목을 지나거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노렸습니다.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자 갑자기 차를 향해 엉덩이를 들이밀더니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이 남성은 보험금 37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겁니다. 도저히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좌측 백미러를 보니까 엉덩이를 내밀고 이렇게 넘어지는 폼이 또 과장된 몸짓 사고 그래서 좀 무심을 했고. 경찰은 두 남성을 사기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보험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가 났을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8살 여자아이가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하다가 계모에게 맞아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계모가 3년 전에 재혼한 이후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기자. 네, 손재호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계모 40살 박모 씨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09년에 재혼한 이후 딸 이모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살던 지난 2011년 집에서 죽도로 이 양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지난해 5월에는 울산시 울주군 집에서 이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양에게 벌을 준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양을 욕실로 끌고 가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양의 부검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구타가 반복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없어지고 섬유질, 즉 굳은 살로만 채워진 증상이 발견돼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용된 혐의를 보면요. 애초에 상해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폭행으로 인해 숨진 사실만으로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상습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살인죄와 비슷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들은 아이의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된다며 최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인터넷 청원이 진행되면서 사흘 동안 6,200여 명이 박 씨를 가중처벌하라며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손조입니다. 탈의섹스 없이 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멍이 들 정도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때린 이 부산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원장도 아이를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7개월 여자아이를 건네받은 보육교사. 갑자기 아이 등을 때리더니 바닥에 던지다시피 눕힙니다.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내팽개치고 다리를 끌어당겨 기저귀를 갑니다. 아이는 등과 옆구리에 시퍼런 피멍이 들었습니다. 진짜 가슴이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평생 얘한테 미안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항의의 뜻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원장 부서가는 거 아줌마 어디서 진짜. 원장까지 가세해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원장이 자기를 독박 쓰려 한다.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달라. 사실은 다른 애들도 폭행을 받았다. 낮잠 자는 시간에 발로 밟는 사진이 포착된 거 보고 지금 원장 42살 민모 씨와 교사 2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 문제의 어린이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요. 폭행 사태를 겪은 일부 학부모들이 분을 참지 못해 돌을 던진 겁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에서도 3살 된 아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얘가 잠자지 않는다고 다른 애들한테 좀 피해준다고 해가지고 훈계 차원으로 이마를 때렸답니다. 주먹으로. 부모가 경찰에 고소했지만 CCTV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원장은 폭행 사실을 부인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엉뚱한 상처를 받고 지금 그게 선생님이 지워박은 상처가 났다면도. JTBC 구석찬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아이도 당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이 몸에 녹음기를 넣어보내 학대 현장을 확인한 부모도 있는데요. 학대를 당한 한 아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흉내내는 아이. 또 다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끈으로 묶였다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끈을 튕겼어. 초록끝. 한나, 발리나. 엄마 내가 오늘 슬펐어. 많이 아팠어 하더라고. 한 아이의 엄마는 불안을 견디다 못해 진상을 알아보려고
아이의 몸에 녹음기까지 넣어 보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음식을 흘리자 선생님이 가혹할 정도로 쏘아붙입니다. 지금 입으로 들어가냐고. 근데 왜 먹냐고. 내려놓으라고. 당황한 아이는 눈치를 보다 친구가 먹다 남긴 스프를 먹습니다. 점심시간, 줄을 선 아이를 무시한 채 뒤에 있는 아이부터 밥을 주고 아이는 민망한 듯 식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피가 꺾고 있었고 엄마로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현재 이 아이는 이상 행동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있어서 일단 가장 지목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고 원장은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게 너무 많고 우리도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점이 좀 억울하세요? 그 CCTV는 누가 준 건데요? 지역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시작했고 경찰도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김치를 안 먹는다며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세게 가격한 사건. 거기다 다른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인천 K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시죠.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온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CCTV 확인차 어린이집을 찾았을 때 정작 문제 교사는 장염에 걸렸다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벌써 폭행 교사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죠. 유튜브에는 해당 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사진, 이 신상 정보를 담은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33살의 폭행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잊을만 하며 또다시 불거지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 지난달 인천의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교사가 2살짜리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요. 또 작년 부산에서는 아이가 칭얼댄다며 이불로 돌돌 말아 내버려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린 이 교사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로 했습니다. 이 재작년 대구에서는 3살짜리 아이의 양팔을 잡고 이 몸을 흔드는 등 이 가혹하게 때린 교사가 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에서는 학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00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가 2013년 23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보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부모 심정에는 대못을 받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되풀이되면서 국민적인 분노와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현실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전직 보육교사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협의회 경기도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정혜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주호영 여당 정책위의장이 현실을 진단한 것인데요. 선생님을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신 건지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런 너 또한 믿을 수 없다 이런 시선들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존감은 점점 줄어들고요. 예. CCTV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저희 양심상으로 용납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현장에서 계실 때요. 네, 유치원과 이 어린이집은 패러다임 자체가 좀 틀린데요. 네. 유치원이 유아들한테 꼭 필요한 누리의 형식을 빌어서 교육을 한다라면 어린이집은 그 영유아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돌봄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아동 교육이 훨씬 낮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아동들한테 그 누리과정 교육하면서 사무 시간이 아닌 8시간에서 12시간의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서 몇 시간씩 근무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7시 반에 문을 여는 교사는 그래도 저녁 6시는 돼야지 퇴근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네. 되면 10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네. 대개는 9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만 8시간 그 근로기준법보다는 1시간 오바가 되는 상황에서 휴식 시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급여는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급여 보수가요. 급여는요. 네. 평균 보수가 한 144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어린이집이 가장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예. 민간, 국공립, 직장 수준으로 좀 올라가는데 노동 강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무상보육이 실시된 다음에 더 현장의 여건이 나빠졌다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누리과정 교사들한테 누리수당이라는 것이 이제 40만 원이 더 생기고, 예.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4시간짜리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 보조교사들이 한 반에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원장님의 서류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잡다한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보조교사 역할은 좀 힘들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가 있어요. 예. 보조교사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나와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엉뚱한 일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요? 그렇죠. 일단은 누리과정이 5세, 6세, 7세가 모두 적용을 받고 있는데, 네. 원에 1명이나 이런 정도의 인력이 파견되기 때문에, 예. 여러 반을 지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안정적인 보조가 이루어지기 힘들죠. 예. 정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네네. 무상보육 이후에요. 네네. 그런 것이 현장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보조금이 세고 있다,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교사한테 그냥 수당을 얹어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차라리 이제 그 수당이나 보조교사가 갖고 있는 그런 최저임금 이 정도를 더 합하면, 약간의 이제 한 명 정도를 정규적으로 쓸 수 있는 임금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각 반에 만약에 2명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 교대 근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애들이 많다라면 2명씩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면, 예. 저희는 누리과정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보육교사가 자격 요건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번 사건 이후에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적으로는 이제 3급에서 원장 자격까지 10년의 양성 과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중간에 좀 생략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양성 과정 1년을 하거나 사이버 교육에서 몇 학점 이수를 하면 2급 자격증이 바로 나오면 그냥 단임을 마칠 수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한 구조인 거죠. 그게 인터넷으로 그냥 그 자격을 따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바로 한 달 정도 실습을 가지고 투입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그런 교사들이 그런 보조교사 형태나 누리보조가 아니라 정교사로 이렇게 보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들어가서 3급, 2급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1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8253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정규직 1급 2명이 오전 오후로 배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현장에 계실 때 몇 명의 아이들을 보셨나요? 혼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6, 7세 반 같은 경우는 20명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예전엔 초과 보육이 있어서 거기서 두세 명 정도는 더 보시기도 했었어요, 선생님들. 20명 보는 게 무리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몇 명 정도가 적당한가요? 일단은 아이들 수는 적으면 적을 사실은 좋지만, 네. 아이들 또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맞고요. 근데 예. 인원이 사실은 유치원은 더 많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의 근무 시간이 좀 적거나, 거기에 보조교사가 정확하게 배치만 된다라면, 저는 인권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선생님이 현장에 계실 때요. 네. 그때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때리는 그런 일을 보셨다거나 들으셨다거나, 네네.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통제가 잘 안 됐다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 교사들이 이제 양성 과정에서 그런 것들 충분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성향들이 한 번 생기고 한 번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습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럴 때 사실은 CCTV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해부열책이 되지는 못했었어요. 오히려 예. 그런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CCTV의 사각지대를 막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장님께 이렇게 잘 보여야 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원장님과 자신은 다 알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옆에 있는 교사가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CCTV만 달아놓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CCTV는 사실은 뭐 적발하는데 그게 있는 거지 예방으로서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오히려 더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번에 그 공개된 폭행은 뭐 천인 공로, 1000명이 보면 1000명이 다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선생님. 네. 아이들의 적절한 훈육을 위해서 적절한 정도의 어떤 체벌이라든가 좀 물리적인 그런 방법,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체벌은 뭐 절대적으로 사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일단 저희가 오늘 전국에 이제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그런 상황에서의 훈육은 어느 정도까지가 바람직한가를 저희가 토론을 좀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토론과 양성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교사 재교육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이 현장에 계셨던 입장에서의 마지막으로요. 이번 그 사태를 보시면서 제일 급선무로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이거다. 지금 여야가 다 뭐 들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이거부터 해결해라라고 말씀하실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교육 행위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재교육 시간을 야간이 아니라 사이버가 아니라 예.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예, 또한 그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해서 아주 이런 열악한 노동 강도에 교사들이 애몰려지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 교육받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 교육을 어떠한 그 상태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이 너무나 듣기 싫은 자야만 하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은 되고 있는데요. 예. 좀 어떤 양성 과정을 두거나 내지는 좀 휴가 제도를 좀 연차 제도를 보충적으로 마련을 해서 예. 노동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어야 아동인권과 노동인권이 같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출신입니다. 정혜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억지로 밥 먹이고 토한다고 이 어린이집 교사가 4살짜리 어린아이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가 되면서 또 많은 학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일단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어제는 이제 사진 같은 것만 공개가 됐는데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100m 이상 역주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또